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영차 독대 전날인 2014년 9월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김건운 전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삼성, SK 말씀 자료라는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에게 이 문서가 다음 날 있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위한 자료인지 물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독대를 위한 파일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를 한 것도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두 사람의 첫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있었던 5분간의 만남이었습니다. 다른 두 번의 독대는 2015년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결국 안 전 수석은 2014년 하반기 대구가 아닌 청와대 안가에서 추가 독대가 있었다고 증언한 셈입니다. 검찰은 영차 독대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청탁 등이 처음 거론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는 보안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 대신 피고인석에 앉은 국선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에게 신장암 수술을 위한 전신 마취로 기억력이 감퇴했을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가 다스 고발 사건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예정 시간보다 40분 일찍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수사팀이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하는 120억 원의 조성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당사자입니다. 2003년 다스 회사 돈 80억 원을 빼돌려 협력업체 직원 이모 씨에게 건네고 이후 2008년까지 120억 원으로 불어난 돈을 이 씨와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2008년 BBK 특검팀은 1년의 과정을 조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지만 현 수사팀은 이 돈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2008년 특검 조사 당시 개인 횡령이라고 주장했던 조 씨의 진술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 씨의 압수어불은 다스 전 현직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조 씨의 진술을 대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씨가 횡령 뒤에도 계속해서 재직 중인 점 등 미심쩍은 정황이 있는 만큼 120억 원의 조성 경위와 그 과정에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을 캐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우선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조 씨는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 단일팀을 최종 승인하며 평화올림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마침내 한국에 도착해 대단히 기쁘다며 무대는 준비됐고 선수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만족감을 내보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인천공항과 강원도 강릉을 잇는 KTX 고속열차를 타고 평창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과 올림픽 개최지를 잇는 고속전철 신설은 올림픽 유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평창에서 가까운 진부역에 내려서 환영식에 나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인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큰 관심을 내보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본격적인 스포츠 외교전도 막이 오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동안 IOC 집행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을 비롯한 IOC 집행위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마지막 보고를 받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세계 반도핑기구와 독립도핑검사기구가 대회 기간 도핑 정책 등을 발표하고 약물 검사 내용도 공개합니다. 또 개막 직전인 6일과 7일 그리고 폐막일인 25일 개최되는 IOC 총회에서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바흐 위원장은 다음 달 25일 올림픽 폐막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올림픽 폐막 소감을 밝힌 뒤 출국할 예정입니다. 북한 쪽에서 금강산 합동문화재를 전격 취소한다는 통보를 보냈다고 해요. 저는 그 보도를 접하고 정말 대통령은 너무 힘드시다. 제 말이요. 아니 있잖아요. 이런 국가적인 행사, 세계적인 평화올림픽을 치르는데 북한의 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공에. 그리고 이게 한반도의 평화에도 혹시 기여할지 몰라요. 그래서 북한 관리하기도 정말 돼요. 경상도 말로 되다. 아이고, 쇠가 빠진다 지금. 얇은 요리그릇 다루듯 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부에 더 힘들게 관리해야 되는 상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깡패들이 있어요. 지금 깡패들이 막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정말 푸나님은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뭐 어때요? 우리 김윤석 원장님도요. 뭐 총기 난사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이렇게 요새 하도 열받으니까. 그렇죠. 하세요. 하게 이게 언론에 주목을 받는 분들은 막말 논란이 휩싸일까봐 못하는 거지만. 저는 원래 막말과 거리가 멀고. 네. 그렇죠. 생기신 것도 굉장히 고상하게 생기셨잖아요. 막말을 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이정 실장이 막 웃잖아. 그렇죠. 저는 막말은 잘 안 해요. 말은 또박또박 다 해요.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흔들어요. 그냥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고 화자를 양으로 바꿔서 흔들고 창을 또 양으로 바꿔서 흔들고 막 흔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서로서로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흔드는 사람들끼리는. 북한이 지금 뭐 대한민국 도와주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 참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어렵게 잘 가려고 그러고 심지어 트럼프까지 도와주는데 IOC 바흐 위원장은 독일 출신이라 정말 남북 통일을 바라시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들게 도와줘요. 세상에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팀의 엔트리를요. 12개, 13개까지 늘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었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평창 올림픽 관련한 법에 그렇게 단일팀을 만들게 돼 있었다면서요. 네, 그게 자유당이 새누리당일 때 추진한 거예요. 북한의 지금 입장이 이런 거예요. 우리 쪽 언론들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북쪽이 취하고 있는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쪽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에 나선 만큼 합의일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언급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북한 당국도 조금 더 자존감을 그렇죠. 가져야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하고 언론은 아무리 떠들어봤자 오포지트 파티에 속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주국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러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쪽은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이런 오해는 할 것 같아요. 혹시 저 언론이 하는 보도를 문재인 정부가 허용해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에이.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북한 분들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아니어서 우리는 평창 올림픽에 참가해서 평화 올림픽을 만들자. 이것은 남북한 당국, 책임 있는 당국 간의 합의잖아요. 그리고 언론하고 야당은 흔드는 거잖아요. 반대의, 어차피 야당은 반대의 운명이잖아요. 그렇게 또 면죄부 주면 안 돼요. 무슨 면제부, 반대만 해. 반대 하다가 협조와 반대 하다가 빈대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한 템포 뒤에 웃어야 되는 거야. 바로 웃으면 별로 안 웃긴데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 거예요. 진짜 너무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북한은 적국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적국을 평창올림픽을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부에서 오직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가 목표로 흔들다 보니 결국은 흔드는 세력끼리 그리고 북한은 지금요.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가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마세요들 좀 이게 서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북한 쪽 입장이라는 게 그냥 뭐
삐져서 털었다 이런 것보다 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얻으려고 뭔가를 할 그럴까요? 때. 그 포석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느낌. 특히나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요, 그 북한이 이제 이 건군절 경축 행사를 2월로 바꾼 것을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평창 올림픽 깽판 칠라는 듯이 그러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정은이 상대적으로 군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사실 경축 행사라는 게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2월로 옮겼다는 것은 이게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께서 주장하고 계시더군요. 어쩌면 이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냐면은 왜 평창에서 올림픽 하는데 금강산에서 문화제 같은 걸 하느냐. 그래서 평양올림픽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네. 우리 쪽에서 하는 행사를 없애줄게. 딴 잔소리하지 마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마식령에서 하는 훈련은 예정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잘 나가다가 분위기에 참을 쫙 끼얹어가지고 급하게 냉랭해졌다 이런 것보다 논란의 소지를 좀 없애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식령 스키장에 훈련을 계속한다면 파장은 줄어들죠. 확. 네. 자, 그런데 보니까요,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예요. 92개국에 2,925명의 선수가 온답니다. 네. 2925. 네. 92개국이면 이제 뭐 하계올림픽, 여름올림픽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숫자이긴 하겠지만,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동계올림픽이 이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죠. 네. 중국도 별로 안 강한 나라예요. 그렇죠. 러시아가 강했는데 네. 도핑 문제로. 러시아는 지난 올림픽 때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져가지고 국가로도 참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개인 자격으로 네. 참여하는 선수들이 있나요? 근데 그걸 잘 못 챙겨. 근데 놀라운 거 퀴즈 하나.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한국, 4번 북한. 일본이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요? 네. 대한민국이 동계올림픽도 아시아 최강입니다. 어머, 웬일이에요? 왜냐면 뭐 일본은 북해도 같은 데 가면 눈의 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막 그럴 거. 그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쇼트트랙. 네네. 그러니까 쇼트트랙이 메달을 막 휩쓸고 이런 게 누적된 어쨌든 걸 좋네. 보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동계올림픽 강국은 사실상 한국이다. 우리나라군요. 예. 근데 스키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일본이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개막식 하는 그 메인 스타디움. 네. 그것도 문제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지은 건데 네. 그 추운 데서 야외에서 몇 시간 동안 떨어라. 그게 원래 보통은 이렇게 이제 돔으로 지어주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좀 약간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도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최순실 인맥이 관여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평창 올림픽 진행 과정이라 그쪽은 수사를 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진행은 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거기도 이상합니다. 네. 뭔들 안 이상하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했던 그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보면은 상식도 이런 상식도 상식 이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게 국민들 세금을 대충 요식행위로 뭔가를 하고 빼먹는 게 우리가 국정원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그중에 이제 선수단 말고 각국 정상들 부분이 있는데 개막식 참석하고요. 폐회식 참석이 좀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개막식 참석은 아베가 일단 안 올 수가 없는 속칭 아다리 걸려 있어요. 안 오면 속 좁은 사람. 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별거 없어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따지러 온다는 걸 명분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아베가 와서 뭐 요식행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개회식 날 회담도 같이 한다 그러고요. 독일 대통령, 유엔 총장 등도 오고. 그래서 21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26명이 참석하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트럼프의 가족 중 한 명도 온다 그러고요.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트럼프의 가족 중 한 명이 온다 그러고. 폐회식에 지금 시진핑 주석 참석 이 부분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예. 그 시진핑 중국에서 이제 뭐 확답을 준 건 아니라 그러는데. 근데 차기 동계올림픽이 중국이니까.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의 차기 개최국으로서 시진핑이 회식에 참석해 달라고 하면 와야죠. 그리고 저 아베도요. 하계올림픽이 또 걸려 있어요. 일본에서는. 안 올 수가 없었군요. 근데 난 이게 그래.
올림픽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정부 쪽에서는 웬만하면 올림픽 월드컵 같은 정말 대규모 스포츠 행사 유치 안 하는 거 좋겠어요. 이것도 이명박 그러니까. 전 대통령께서. 사실 알고 보면, 예. 국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은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 여건에 의해서 뭐 미국이 LA 올림픽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있지만 네. 일본은 약간 좀 그런 병들린 나라 같고 뭐 주최하고 싶어 하는 게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개발도상국급 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나라들이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훼손되는 자연이 얼마며 들어간 비용이 얼마며 끝나서 할 이야기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네. 거는 그 지어놓은 체육시설들을 어떻게 활용 활용할 못해요. 것인가. 네. 그러면 뭐 그래도 어쨌든 네. 국가적 사업이니까 성공시켜야 되죠. 이게 장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긴 한데 만만치 않게 단점이 많아서 이번에는 이런저런 경제적인 이유거나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평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북한이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그 남북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일시적으로 열렸다. 이거로라도 의미가 있죠. 스포츠 이벤트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인데 어쨌건 지금 이왕 시작됐고 지금 우리가 치러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제발 자유한국당 안철수 씨 뭐 포함해가지고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국민적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올림픽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야당에 막 김성태, 홍준표, 안철수 나서가지고 계속 정부 공격하는 이런 짓 할까 봐 좀 겁나요. 그러니까 남이의 빙빙 뭐 그런 노래가 생각나. 빙글빙글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 중간중간에 잡음이 없는 것도 좀 이상해요. 일사천리로 가는 것도 맞지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북한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북한은 이 상황이 깨지는 걸 바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북한이 대표단에 북한의 2인자인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초기에 나오기 시작했다가 그 얘기가 싹 들어갔다. 오늘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최용해가 온다면 그거는 그 미국도 오니까 또 어떤 이벤트가 좋은 의미 있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죠. 국민의당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인기 아이템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여기도 좀 웃기는 게 국민의당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사실 합당과 분열 과정에 못 보던 사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거든요. 인기 아이템이에요. 이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보다 게다가 새벽 6시에 무슨 전당대회를 한다면서요. 뭐 이미 다 우리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얼리버드 신드롬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은 재밌는 정치 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게 그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 관객들을.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아. 아니, 관객을 의식할 짬이 없는 거예요. 그쵸. 네. 네. 너무 급해서.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 핵심은 쉽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민주평화당의 20명이 만들어지느냐 마느냐. 만들어지죠. 사후에라도. 사후에.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중재파라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중재파 5분이에요, 대개. 그런데 이 중재파 5분이 어디서 당선된 분들인지가 중요해요. 호남? 네, 한 분 한 분 보세요.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황주홍, 이용호. 다 그러네. 다 호남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뭐 이분들이 뭐 다르실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몸값 올리기에 정통 코스를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하나 더는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황주홍, 이용호가 대부분 다 지도부에 있었는데 안철수하고 일단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안철수를 버리지 못하는 듯 저는 그런 이상 보거든요. 근데 그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김동철, 뭐 황주홍, 박주선, 이용호님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기반이 호남이 아니라면 되게 이 방정식은 단순해요. 그런데 호남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막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나 뻔해요.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가 정치인들은 아주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립파에 있는 이 5명 빼고 현재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안철수 편인 경우는 김관영, 권은희, 송기석이었는데 송기석 의원이 약간 흔들린다면서요. 요즘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평화당 쪽 20명 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안철수의 비서실장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면은 정치적 거치가 이제 확실해지는 느낌이고 문제는 재밌더만요. 민주평화당이 20석을 확보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반을 딱 채워주는 부분.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노력해서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는 뭐가 부리고 늘 여우가 다 가져가는. 20석 대 28석? 28석이죠. 네. 그러면 안철수의 존재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부분. 네, 그렇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코미디고요. 뭐 아침 6시에 전당대회 하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권은희, 김관영 참 마음이 요즘 복잡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나는 권은희 씨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댓글 사건 이후에 네. 이쪽 분들이 권은희 응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듣고 있기에는 권은희 씨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안철수 대표가 나름 좀 특별히 보살폈다 그럴까?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있나 봐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민심을 이렇게 못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좀 그렇긴 했지만 그 당시에 네, 시기가 너무 빨랐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그 한 상징적 인물이 달라가 어떻게 작은 어떤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간다는 게 자기 정치 생명을 너무 빨리 단축시킨 이런 단견들을 보고 있으면 주위에 그 측근들이 누군지 욕 좀 해보고 싶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뭐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이 5인방의 행보는요. 일단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겠죠. 네, 일단 남아있다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으로 오려고 하는 노력도 약간 하겠죠. 그러다가 반통합파라고 불리는 쪽으로 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는 전남도지사 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가능성 없는데 뭐 근데 그래 봐야. 네, 그렇더라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아주 강한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박지원 의원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서 찾아지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건 사실 바국당으로 하기로 했던가요? 바른국민당인가요? 명칭이? 하기로 한 건 아니고. 그게 1위라고 했죠. 바른국민당. 아마 며칠 후에 당명을 확정한다 그러는데 네. 국민 공모를 했더니 바른국민당이라고. 1위였죠. 저는 제가 예전부터 했던 게 국민바른당이거든요. 국민을 발라버린다. 아이고 참. 그래서 바른국민당으로 간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 바른국민당이 창당을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1위라는 내부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의뢰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응답을 안 하시던 보수, 샤이 보수층이 우리가 보기에 보수의 적자는 아무리 홍준표 대표 체제라도 자유한국당이야. 왜냐, 대표는 바꾸면 되니까. 예, 그렇게 의사표시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플러스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유승민 배신자론과 맞물려가지고요. 안철수는 민주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쪽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도 변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 지지가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정치를 되게 한편으로 희화시키고 한편으로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금 흐름입니다. 이게 되게 개혁 쪽에서 통합 논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안철수의 대규모 징계가 보는 코미디 있잖아요. 네. 사고는 자기가 쳤어. 거기 반발하는 사람들을 먼저 징계할 건 아니거든요. 네. 중재파가 좀 깝깝해하고 안철수에게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정말로 당신은 통합 작업 이후에 당대표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한 발짝 빨리 내려놓고 명분을 줘야 당 만들려고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그 명분을 안 주니 반대쪽 사람들은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건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는 계속해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 누구누구는 오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것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잡으려고 뭐 애를 쓰는 건 그 5명. 그건 참 이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적나라한 현장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를 아주 지금 너무 창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통합개혁신당 쪽이 교섭단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대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착각과 저의 분석을 좀 더해드리면 안철수는 지금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선. 혜성같이 나타나서 등장했을 때 국민적 지지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까먹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표를 하면서 또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당을 뛰쳐나오면서 자기 본인의 입장에선 한 40석 총선에서 얻은 게 굉장한 정치적 혁명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정치적 위상을 100석 이상의 거대 정당에서 40석 밑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쪼개기를 가고 있어서 근데 본인이 그게 자기가 승부사?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서요. 계속해서 말하는 워딩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마인드예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국회 의석 달랑 한 명 있었던가요, 당시에?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통합이라고 하고 공동대표로 만들어줬을 때, 그건 일종의 로또 같은 거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이후에. 예, 제1야당에 대표를 맡겨주고 한다는 거, 그걸 잘 이용하지를 못하고, 안에 적응 못해서 결국은 뛰쳐나가가지고 40석 정당 만들고 또 쪼개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35석으로 시작했던가요? 그거 다 줄어서 9석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한 플러스라서 저렇게 하시나? 어쨌든 마이너스 지도력, 마이너스 리더십을 가진 유승민, 안철수 두 명이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분열의 통합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안철수의 40석을 어떻게 보냐면요. 총선 때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정치인이 이 큰 역사의 흐름에서 무슨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한 보답이 40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의 그 40석은 그때 안철수는 그 40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짜 그 40석을 기본으로 다른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호남 구태 정치에 매몰되고 문재인 흔들기 정치에 매몰돼서 뭐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안철수 씨의 최대 단점은요. 객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 왕자. 딱 그 느낌이 그 양반하고 내 자리 한번 바꿔보고 싶어.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하고 저는 너무 안 어울려요.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네. 이게 진짜 철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나 안철수 칭찬했을 거예요. 잘했다면. 근데 홍준표나 안철수는 너무 그 오랜 시간의 적폐스러움의 답습 같은 거예요. 정치인이 스마트해지려고 그러면 진짜 노련함은 그런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 교묘하게 자기 이익도 챙기는 거예요. 네. 근데 정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이미 거기에 70%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 관점이 없어. 내가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라 그러면요. 상황이 엄청 바뀌었을 거야. 아마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한 30명은 와 있을 거야. 그런 비슷한 바램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죠. 이거 참. 바른국민당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 중에 탈당하고 바른국민당에 합류할 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온다. 뭐 이렇게 착각을 네, 하는 네. 거지. 웃기고 자빠졌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라는 게 주류 편입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드라마 별로 재미없는 거 보고 있는데 한 드라마가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처럼 뜨잖아요. 그러면 보다가도 이쪽으로 옮겨와.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양당제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게 거대 정당에서 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는 우리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작은 정당은 세를 불려서 정말 키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작은 세력에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서 흔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몇 단, 정치 9단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초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의 안철수의 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안철수의 호남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호남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옴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심 정치가 통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진심 앞에 당해낼 그 암수, 꼼수는 없는 거죠. 안철수의 위기는 지지 기반 붕괴의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무당파층이 안철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지역 기반도 없고, 예, 이제. 호남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민의당 39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에요. 민주평화당 쪽 국회의원들이 우리 방송을 엄청 많이 들으시더만요. 맨날 그래요? 거의 매일 안철수 까는 방송을 하거든.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 새날에 안 나오시나요? 한번 초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예. 적은 동지잖아요. EJ.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어서 안철수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처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악인의 말로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이에요. 아니 대선 조작 같은 거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해대고 있었잖아요. 우리 초딩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순진하게 보는 건데 악인의 말로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악인.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임시국회가 오늘, 방송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리거든요. 이 기간은 아마 이제 평창 올림픽과도 같은 기간에 겹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에 관련한 오늘 당장 처리를 한다고 그러고요. 여론이 빗발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헌 부분은 자유한국당은 못하겠다. 6월 달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2단계로 하자. 꼭 권력구조 개편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기타의 부분들을 먼저 집어넣고 다음에 권력구조 바꾸면 된다 하니까 이 개헌 논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약간 좀 보이콧 넣는 느낌으로 안 하려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 발 개헌이 나올까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선수를 쳐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느낌이 그 상태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87년에 정말 전 국민이 거리로 나오게 된 계기 4.13 호원 조치예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게 이게 호원 조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재 헌법 옹호 세력, 그 이꼬르 제왕적 대통령제 옹호 세력, 호원 세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반개헌 세력이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1987년에 전두환의 대응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있습니다. 개헌을 놓고. 호원, 철폐. 적폐, 타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계속 이런 식이 거 아니에요. 저는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바꿔서 2단계 개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유리하고 불리할 게 뭐 있죠, 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되게 그러면 투표율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투표? 그럼요. 국민투표 하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율도 올라가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헌안 찬성과 1번 내리 투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투표율 때문이다.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그래서 개헌은 대개 투표율이 70% 넘어요. 근데 70%가 나와서 나 개헌만 투표하고 지방선거는 투표 안 할래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헌하고 연관해서 만약에 투표한다면 저는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뭐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봐요. 이 지점이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게 만드는 키포인트죠. 근데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개헌 국민투표는 투표율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가 지금 일단 지방선거고 그다음에 총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상 최대인 건 국민투표랑 상관이 별로 없어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투표율이 그거는 뭐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우려되는 건 20, 30대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60대는 투표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가 조금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 70% 지지율로 쭉 가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60% 될 게 지금은 한 50%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감에 의한 발언을 감히 해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각제 개헌에 합의하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걸 홍준표 대표가 또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뭔가 자유한국당 내에 개헌에 관한 콘크리트 호언 태도가 조금 균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홍준표를 좀 잠깐만 얘기해보자면 최근에 거의 당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더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도 내가 당대표 그만두는 일은 없어. 당신네들 지방선거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말의 의미는 그게 지더라도 내가 그만두는 일이 없어도 들렸고 어떤 경우는 그게 지는 일이 없어도 들렸는데 그 태도가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게 안철수도 그렇지만 홍준표도 보면은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쪽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그 민주주의적 소양을 좀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당 대표라는 걸 하게 되면. 근데
마치 그 제왕적 총재 개념으로 자기 당 국회의원들을 막 억압하는 게 보여요, 이제는. 뭐 유해 잘라내듯이.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빨리 망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거 못 견디거든요, 이제.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푸나님의 그 생각을 일반 국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정말 골수 지지자신 분들도 홍준표는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정상적인 대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쩔어 있어요. 너그럽게 뭔가를 갖지를 못하고 일단 개파도 없지. 대표라고 하나 있기는 해. 그래도 목소리 막 커. 막말 수준의 말을 쏟아내는데 지원 사격하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없고요.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현역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피해의식과 열등감 발현으로 계속 자기 당 사람들한테 막말 비슷한 형태가 가고 있어서 자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플러스 1이거든요. 네, 대표가. 뭡니까? 첫 번째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를 지금 10분 활용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모든 초점이 몰리게 말을 하세요. 그게 막말이건 저주의 발언이건 간에. 그리고 요거를 보고 그대로 이제 쫓아하는 느낌을 주는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표와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돈과 조직이죠. 근데 돈은 사실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선관위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 다 요목이 있고 정말 한 푼도 제대로 쓸 수 그 맘대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은 별로죠. 뭐 한 2천만 원 대표가 쓴다고 해도 뭐 더 이상은 곤란하니까. 그 다음이 조직 장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친박을 괴멸시키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박도 많이 홍준표 대표 쪽으로 줄을 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핵심이 마이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에 기억나는 사람이 전 딱 3명인데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그러네. 마이크. 3명만 하고 있네. 예, 마이크. 예. 지금 세월호 특조위 방해에 관해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나 그 차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의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김영석이에요. 그 김영석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던 바로 그 밑에 차관으로 내려보내요. 그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이주영이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고 김영석이 장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해수부를 장악할 수 있는 통로를 일단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가 해수부 특조위 방해에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였다는 게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조윤선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일단은. 정무수석이었나요? 네. 네.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를 부단히 방해했다는 건데 김재원은 정말 악랄하지 않습니까? 김재원은 그때 원내수석 부대표였죠. 세금 도둑. 네, 원내수석 부대표고 조윤선은 정무수석이고 이병기 비서실장. 그러니까 맞네요, 뭐. 그 셋이 방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셋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이 컨트롤 타워였을 테고요. 방해의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정무수석이에요. 조윤선은 그 정무수석으로서는 사실 안 맞는 캐릭터 아닐까요? 안 맞는 캐릭터인데 시키는 건 했나 보죠, 뭐. 시키는 거. 당시, 비서실장이 시키는 거.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는 정도. 그렇죠. 저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었어요. 의원회관 501호. 아, 어떤 뭘 협조 부탁한다고? 아니, 그 몰래카메라. 아, 그 건으로? 네, 그 몰래카메라 폐기할 테니까. 뭐. 더 이상 뭐 언급하는 그런 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실장님도 최민희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말 되게 어렵게 해서 지금 기억나는 게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폭로를 하시니까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그래서 그때 제 느낌은 아 이분이 박근혜의 정무수석이 아니라 김기춘의 정무수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병기 실장이 총지휘를 하면 정무수석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만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김재원 수석 그때 수석 부대표거든요. 자유당에 이분은 뭐 아주 자체 발광형이세요. 뭐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네, 네, 막 아주 막 네. 이분도 저한테 제가 몰래카메라 폭로하고 필라테스 폭로하고 침대 세계 폭로하려고 막 준비할 시점에
이분도 저한테 전화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조윤선에게는 또 하나 혐의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이 그때 조윤선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앞으로 3, 4년 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야 됩니다. 교장 공모제가 요즘에 정치 큰 이슈가 아니라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물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만요. 이게. 예,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일단 질문 드릴게요. 예. 교장 공모제가 뭡니까? 이제 교장은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교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장이 되려면 근무 평정서부터 오랫동안 자기 관리를 해와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교장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장학관, 장학사, 뭐 그다음에 교감, 교장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통로를 거쳐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교장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 평정을 좋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분들이 주로 평점을 잘 받겠죠. 아마도. 예,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너무나 학교가 정체된 거예요. 그리고 교장은 학교에서는 A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A 학교 안에서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겠죠. 예, 모든 행정 권한과 인사와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임에도 여기가 외부에서 교장이 되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05년에 최초로 공모형 교장을 들여올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여정부 때예요. 네, 2005년이니까. 그래서 이때 공모형 교장의 유형이 몇 개가 생기는데요. 첫째는 내부형 공모. 네, 그래서 이 내부형 공모는 교사를 하고 15년이 지나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형 공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초빙형 공모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초빙형 교장은 교장을 하신 분이에요.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다시 정년퇴직 이후에라도 혹은 그 전에라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의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2007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실시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직무수행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부형 교장 그중에서도 교사가 교장이 된 경우가 85.1점을 받았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외부형 공모,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 공모에 해당하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 교장이 된 분들이 83.5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 혁신의 한 아이템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초빙형,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교장 되는 경우는 81.7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가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16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그 내부형 교장에 교사 15년 한 분이 교장이 되는 경우가 2,472명의 공모형 교장 중에 94명밖에 안 돼요. 4%. 이게 2012년에서 2016년. 그런데 이 중에 평교사가 되는 경우 64%.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나머지 한 3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공모형 교장이 2012년에서 2016년에 왜 이렇게 수치가 떨어졌지?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에 MB 때 공모형 교장을 자율학교 내에 15% 이하로 해라. 이런 교육 공무원 임용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가 될 수 있는 사람 수를 줄여보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꾸준히 권고사항으로 자율학교에 15%밖에 공모형 교장을 드릴 수 없는 거를 바꿔라.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바꾼 겁니다. 15%를 철회하기로. 아하. 그렇다고 모든 학교가 다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운위가 우리는 공모형 교장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절차는 여러 단계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이게 교총에서 반대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 공모형 교장을 하고 점수를 높이 받은 분을 보니까 아무래도 정교조 쪽 선생님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심지어 이 공모형 교장제를 교육 독재다. 에이씨.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모형 교장 그중에서도 특히 내부 공모형 중에
교사 15년 한 분들이 자율학교의 교장이 되는 거는 교육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이념 갈등이나 정교조와 교총의 갈등이 아니고 학교 혁신의 중요한 한 아이템으로 계속해서 교육계에서 주장돼 왔던 사안이고 이번에 그 김상곤 교육부가 그 15% 제한 규정을 없앤 건 아주 잘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아이 학교가 올해부터 혁신학교로 바뀌는데요. 아싸. 작년에 그 설문이 왔더라고요. 교장 공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답을 하나 썼어요. 시대적 흐름이네요. 이렇게 찬성인들하고 썼는데 하다못해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도 배심 문제를 더 확대하는 것처럼 그냥 누군가가 외부 세력이 들어가서 뭘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제에서 뭔가를 뽑히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당연시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교장하는 것보다 훨 나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이 있으면서 교장 선생님을 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김인숙 교장 선생님 이름도 안 있는데요. 그분이 토론식 수업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말빨이 세진 거예요. 중3 때. 네, 그런 교장도 계시겠지만 또 너무 자격증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보수화되니까 저는 신선한 새바람 교육 혁신의 한 아이템으로 교장 공모제가 자리 잡기 바랍니다. 꼭 이런 그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의 그 발언을 고지고대로 믿고 집에서 막 걱정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 한두 명 꼭 있거든요. 꼭 이해시키시길 바래요. 이게 어떤 시대적 흐름이고 과정이라서 어떤 잡음이 잠깐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옳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고요.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표정 보셔서.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 인생의 멘토, 개그맨 김일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노트까지 준비하셨어요. 이 노트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노트북이라고 해주시죠. 안 보이는데. 아니, 그 노트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말은 아닙니다. 정말 이게 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뭔가 꿈을 안고 썼던 거기 때문에. 진짜? 네,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나의 멘토라고 했을 때 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운동을 할 때는 나보다 운동 잘하고 몸 좋으신 분이 나한테 운동하는 거 알려주면 그 사람이 또 나의 이제 그렇죠. 멘토가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전에도 얘기하신 거 보면 난 당신 나의 멘토입니다. 그러면 좀 그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이 멘토에 오면 뭔가 더 애한테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럴 거. 그건 네 사정이야. 그래서 좀 부담스럽게 되면 저는 티를 안 내. 마음속으로만 보통 갖고 있다던가.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책 읽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도 나의 멘토로 만들 수 있대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의 생활하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때로는 해결이 안 될 때는 명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었으면 과연 이때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을까?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조차도 나의 멘토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서 보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위치에 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들을 유재석 씨? 그렇죠. 그런 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 쪽에서는 멘토 같은 분들이다. 근데 이분들은 잘 모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신동엽 씨랑 닮았네요. 신동엽 선배님 내가 또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신명 선배님은 이제 눈이 몰려 있지만 저는 눈이 그냥 없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몰릴 수 있을 정도 크기가 안 됩니다. 뭐하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대표 MC 중에서 나의 이제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리스트를 쫙 분석을 했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컬투 선배님 밑에서 이제 개그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컬투 선배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도 굉장히 인정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방송 MC보다는 공연으로 더 탑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 싸이하고 컬투 쇼하고 박빙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 예매율로 박빙이었어요. 그리고 코미디 쪽에서는 단연 탑이고요.
그래서 컬트 선배님은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공연 쪽이고 그리고 이제 공연 쪽이다 보니까 또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또 노래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컬트 선배님들은 일단 제껴두고 쳐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운해 할까봐 혹시 듣다가 이가 나를 생각하겠지 하고 있을 텐데 컬트 쇼는 너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아예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만큼 많이 안 하죠. 그냥 티켓 오픈 시작하면 그냥 오픈 해놓으면 팬들이 알아서 그냥 와요. 팬덤도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컬트 형들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이라고 해서 막 가볍게 허접하게 이렇게 공연을 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무대가 아니면 공연을 하면 안 된다. 그 주의셔요. 그래서 뭐 무대라던가 뭐 출연진들이라던가 이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개그 지방 공연 다니고 할 때는 사실은 좀 이렇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안 쓰고 정말 그 돈만 주면 어디서든 공연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배님 딱 얘기 듣고 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당장 버는 게 중요하지 무슨 공연의 퀄리티고 뭐고 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그러셨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컬트 선배님은 그냥 좋으신 분들이지만 일단은 제껴두고 그 다음에 또 잘 나가는 MC 중에 이제 강호동 선배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멘토로 삼기에는 나한텐 그런 에너지가 없어. 목청이 안 돼. 목청하고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피나고 싶어? 저 옛날에 한번 얘기 들은 것 중에 그게 있었는데 그 녹화를 하면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해요. 방송에는 뭐 1시간 반 이렇게 나오지만 녹화는 뭐 10시간, 5시간 막 이렇게 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막 스케줄 있는 분들이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가끔 보잖아요. TV 보다 보면. 뭐 스케줄에서 먼저 간대요. 뭐 이렇게 뭐 멘트 치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강호동 선배님 프로에서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간다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아니 뭐야 간다고요. 내 프로그램에서 나간다고요. 막 하면서 흥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에너지 있잖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잖아요. 애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강한 에너지로 좀 이렇게 좀 포스로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랑은 또 안 맞더라고요, 이게. 요거 하려면 저도 최소한 뭐 격투기라도 배워가지고 뭐 거기서 이름을 좀 알린 다음에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 이미지로는 절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나랑도 안 맞아. 안 맞죠? 그래서 강호동 선배님 버렸습니다. 멘토를 하면 안 되겠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재석 선배님이 있어요. 유 선배님. 근데 유재 선배님을 제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참 개그를 해야겠다. MC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을 때 그때는 그냥 진짜 메뚜기 탈 쓰고 춤추던 때예요. 그때는 이제 유명한 MC가 아닐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신동엽 선배가 제일 핫한 최고 잘 나갈 때였거든요. 신동엽 씨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정말 데뷔하자마자 바로 빵 떠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요. 안녕하시렵니까 하면서 정말 계속 축하하는 거예요. 늘 안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잘 지내요. 사업만 안 하면 늘 안녕하신 분이에요. 사업하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재석 선배님하고 신동엽 선배님하고 그 둘 다 최고 MC지만 차이점이 있어. 보면 뭐가 있냐면 유재석 선배님은 이 스튜디오형 프로그램보다는 리얼이 더 강하세요. 그 잘 되는 프로 보면은 무한도전 런닝맨이에요. 야외에서 막 뛰어댕기고 유재석 선배님의 장점은 옆 사람이 잘 보여요. 또 막 띄워주고 띄워주니까 하니까. 뭐 노홍철 띄우고 뭐 정영동 띄우고 막 띄우잖아요. 하하 띄우고 하듯이 옆 사람을 이렇게 롤을 만들어주면서 옆 사람이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옆 사람을 굳이 잘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 보여요. 그래서 나랑 안 맞는다. 솔직해서 좋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제가 또 리얼 버라이티 이런 거 잘 약하거든요. 춤도 못 추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재 선배님은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유재 선배님이 진짜 그 놀란 게 뭐냐면 예전에 결혼식에서 봤는데 애들 프로그램하고 이름을 잘 알아요. 네,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때도 딱 봤는데, 야, 잘 지내, 개코 잘 보고 있어, 무슨 프로 하지 하고 애들, 그때 뭐 같이 앉아 있었던 애들이 장동혁 씨, 옛날에 그 개코 나던 친구 장동혁 씨랑
황의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갖고 딱 그래. 형이네가 잘 보고 있다. 잘 있지. 그다음에 그래 동료가 잘 지내지. 해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과연 저렇게 TV 프로를 많이 보는 분이 과연 나도 알지 않을까? 그때 LTE 뉴스 할 때니까. 그래서 굳이 가갖고 나도 걔네들 다 아는 척하고 그럴 때 선배님 안녕하세요. 손에 대더니 딱 얼굴을 딱 보더니 이름이 모르겠으니까 악수만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 사람 크게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유재석이 또 이런 흥정사가 나까지도 알았었으면 저분을 앞으로 90세까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거 내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한 80세까지만 전성기를 누리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나랑 좀 안 맞았다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또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구라 선배님이 있어요. 궁금해. 스튜디오형에서는 또 최고입니다. 최고고. 근데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뭐였냐면 그 김구라 선배님은 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요. 김구라가 무슨 전문 지식이 약간 있어요? 음악적 지식이 많으니까 개그맨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김구라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지식과 90년대에 머물러 있는데 발전은 없는데 왜 더 되게 특이하냐면 요즘에 이제 TV 보고 라디오 스타 보는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다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던 시대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럼 나도 앞으로 좀 헤비메탈 이야기 좀 하고 그러니까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사 코미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먼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라디오 스타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뭐 PD가 어느 대학 나오고 뭐하고 무슨 전에 무슨 프로 했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암기력까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따라하려면 그것도 지식이라고 따라하려면 내가 힘들어. 지칩니다. 이분 멘토로 하려면 내가 피곤해요. 안 그래도 시력도 나쁜데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구라 선배님한테는 딱 하나만 나의 멘토로 삼자. 그게 뭐냐면 13년 무명을 극복하고 떴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제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 인터넷 방송에서 욕해서 뜬 거 아니에요? 네, 욕해서 이슈가 났어요. 그때 황봉알, 노숙자, 김구라 선배 이렇게 셋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자기도 이제 너무 무명 생활이 길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나는 인터넷에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슈를 내보자 하면서 그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한참 퍼질 때 그때 막 그 애니메이션 5인용 막 빵빵 터지고 막 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막 그 연예인분들 뒷얘기 해주고 정말 수위가 지금도 팟캐스트에서 그 정도 수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센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슈를 내려고 그 당시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토니오 오노가 그때 김동선 선수 그때 금메달 뭐 사건 있었을 때 그 오노 아버님이 하는 이발소 찾아가가지고 막 그것도 오노 막 욕 써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아니, 오노가 어디 미국까지 가서? 미국 그러니까 비행기값 그 없는 시절에 그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김현동으로 활동할 때고 김구라라는 이름 전에 김현동으로 활동하면서 그때 이제 폭스클럽이라는 프로에 나와요. 그때 나와가지고 했던 게 약간 정치 얘기 막 하면서 약간 욕을 살짝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수정가에 떠있는 잣 같은 경우야. 요런 거 하면서 뭔가, 이 사람 시사 개그 하는 사람이 이미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MBN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약간 그 시사 독설 같은 거 좀 이렇게 하면서 되다가 결정타가 뭐였냐면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아들하고 같이 자식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뭐 퀴즈 프로그램. 아빠 무슨 프로인데 이경규 선배 하던 프로그램. 아빠와 하는 무슨 프로인데 그때 이제 김구라 선배님 아이하고 나오고 뭐 몇 팀 나왔는데 그게 했던 어떻게 보면 첫 예능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경규 선배님하고 이제 탁 서로 필이 통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걸 알아보고 이제 이경규 선배님이 조금 이제 푸시가 있었던 것 같고 도와줬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매니아가 많이 생겨서 그 당시에 그 인지도 약할 때도 그 12시 프로그램 라디오 DJ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예,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책도 내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역경을 딛고 별의별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 케이스인데,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분이. 갖고 이제 독서라고 무명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떴는데, 제가 친하던 이제 원석이 형이 조원석 선배가, 선배는 아니죠, 동기인데, 그 형이 이제 김구라 선배님이 하는 걸 보고 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도 갑자기 방송에서 약간 비슷하게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이게 약간 비호가 뜨는 게 뭐냐면
김구라 선배님은 13년 무명에 처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해도 아유 그럴만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좀 잘못 따라한 케이스. 그 맥락이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김구라 선배님은 내가 딱 봤을 때, 이 선배님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단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김용만 선배님도 이제 MC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김용만 선배님은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요. 안정적이고 이 편안함 그런 게 이제 무기입니다. 근데 김용만 씨가 잠깐 이렇게 쉬다가 나왔잖아요. 쉬다가 나왔죠. 왜 쉬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 잠깐 옛날에 몇 명 있었잖아요. 그 인터넷 도박. 해가지고. 인터넷 도박. 예. 연예인이시고 뭔가 스트레스 풀 게 없으니까. 또 그냥 그걸로 이제 하셨는데 잘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오래 쉬었었어요. 그때 많이 쉬었었습니다. 김용만 선배님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이 싹으로 묶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때 부음 씨도 했었고요. 토니아 씨도 했었고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한 거구나. 한 번에 3명 동시에 보냅니다. 예. 자. 근데 김용만 선배님은 이 부드럽고 안전하고 편안함 이 무기가 있는데 요걸 따라해서 제가 가기에는 너무 지금 늦었다. 시간이 없다. 요걸로 굉장히 오랜 시간은 해야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진행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그래서 신동엽 선배님을 굉장히 좀 그 개그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개그 스타일. 예전에 그 쟁반 노래방 할 때 그때가 난 전성기인 것 같아. 신동엽 선배하고 이효리 씨하고 같이 쟁반 노래방 진행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최고 전성기고 그 당시에 왜 유재석 선배나 이런 분들이 안 보일 때였거든요. 아예 그 MC 하지 않을 때인데 근데 신동엽 선배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한 1, 2년 바짝 해요. 하다가 6개월에서 1년 쉬어요. 외국 간다고 유학 간다고 그러고 쉬어. 그럼 방송에서 다른 MC가 없어. 그러니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또 쓰고 막 이럴 때였는데 비우잖아요. 자꾸 신동엽 선배가 비우니까 그 자리를 이제 메꾸기 시작한 사람이 계속 후배 양성이 되는구나. 메꾸기 메뚜기 유재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메꿔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유재석, 강원 선배. 신동엽 씨가 기본적으로 개그라고 해야 되나 어떤 말장난에 대한 굉장히 감각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죠. 특히 이 야한 섹시 코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유적으로 돌려치기. 사람들을 불편해하지 않게 하면서 상상하게 만드는. 그리고 누가 또 이상한 사람이 하면은 굉장히 저질스러울 수가 있는데 신동엽 선배가 하면 귀여워요. 거기에 신동엽 씨는 연기력이 받쳐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력이랑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맨날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안재욱 씨가 개그 하려고 그랬고 신동엽 씨가 원래 연기하려고 그랬다고. 그 정도로 서로 지금 바꿔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사인해서 코팅해 놓은 게 이제 신동엽 선배님께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언제 받았냐면 제가 이제 개그맨 시험 보려고 이제 KBS 시험 보러 갔는데 개그맨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방금 전에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끝난 게 이제 해피투게더였나 봐요. 신동엽 선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아직 시험 보기 전이고 대기 상태거든요. 근데 와 너무 사인을 받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나 그런 거 안 하거든. 그 이후도 사실 뭐 연예인 사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 딱 사인을 해달라고 갔어요. 애들 다 있는데 가갖고 사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신동엽 하고 딱 썼어요. 집에 있어요. 제가 코팅해놨죠. 뒤에 딱 코팅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17년 18년 됐잖아요. 지금도 코팅한 게 집에 있어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꿈을 갖고 이제 신동엽 선배 쟁반 노래방 할 때 그 멘트들 있잖아요. 재밌었던 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게 이 노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노트예요?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 노트가 몇 권이 있는데 보물이네요. 그 애드립을 좀 적어놨던 거가 이제 이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였었어요. 뭐 이제 1번 하고 돼 있잖아요. 신동엽 멘트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1번. 이것도 꽤 오랫동안 보관한 거. 뭐 이런 거였어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면 서로 닮는데요. 하면서 신동엽 씨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 부인도 나중에 눈이 몰릴까봐 걱정이에요. 이걸 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여기서 이렇게 쳐야겠다. 이런 멘트 치고 나중에 제 와이프도 눈이 작아질까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노력 많이 하셨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막 그 개그 프로에서 그때 그 유재석 선배가 했던 것 같아요.
수학 경시대회에 자기가 나왔다고 멘트 친 거예요. 나도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수학 경시대회 나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신동엽 선배가 혹시 그 수학을 경시하는 대회 아닌가요? 쳤어요. 괜찮아요. 터졌어요. 지금 들어도 괜찮네.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다른 데서 한번 써먹었어. 순발력. 15년 만에 한번 써먹었어요.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막 버튼 누르겠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가장 난 날라리였다 하나 둘 셋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멘트가 웃기더라고요. 네. 혹시 누르지 않으셨어요? 버튼이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이런 멘트가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보니까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지금도 사실 제가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까지 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멘트들이 다. 예. 하고 이 밖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있었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옷을 쫙 달라붙게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랬더니 신동엽 선배가 저도 그 패션 기억나요. 유행을 했는데 참 재수 없죠. 이런 거예요. 재밌잖아요. 다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적어갖고. 근데 이거를 그때는 보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외우지 못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게 태권도 어렸을 때 배우면 반사신경으로 나오듯이 이런 게 자꾸 보다 보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멘트를 적어놓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나올 수가 있구나. 꼭 외워서가 아니라 예전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어요. 그 비슷한 상황에서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애드립인 거고 그게 이제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변형이 돼서 쓰이는 거죠. 계속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눈이 큰 사람이 있으면 결혼한 부부가 담는데 눈이 엄청 땡그레지시겠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맞네요. 얼마든지 이게 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이 노트도 갖고 오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거 노트 잘 보관해야겠다. 명장 김일희의 노트인데. 나중에 신동엽 씨 만나면 선물로 주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내 인생의 멘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